네, 벚꽃 대선 1차 분수령이 될 이번 설을 맞아 대선 주자들은 민심 행보와 함께 전국 구상에 나섰습니다. 탄핵 전국 속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시간표와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아무래도 좀 이번 설을 맞아서 좀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어떤 전국 구상을 내놓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가장 여야의 지금 유력한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어쨌든 설 연휴에는 일단 고향을 다 찾은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을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고향을 찾았다가 또 서울로 올라왔는데 두 사람이 일단은 현재 보면은 양강 구도에서 약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 상승, 그전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반기문 오히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귀국한 이후에 주춤하다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양강 구도에서 과연 양강 구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문재인 전 대표가 약간 선두로 치고 나가는 그런 국면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구상이라는 건 당연히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지금 확실한 선두를 계속 이제 대선이 이제 이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4월 말 5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까지 어떻게 선두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소위 문재인 대선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더 자기의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선두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할 거고.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주춤해서 약간 하락세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등을 시키면서 다시 대등한 양강 구도로 일단은 만들어내느냐. 지금은 뭐 추월보다도 일단 대등한 양강 구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처음에는 국내 와서 지금 계속 전국 순회를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빅텐트에서 이렇게 연대할 사람들, 고대가 아닌 연대입니다. 연대할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현재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위기 어찌 보면 기로에 놓였어요. 잘 되느냐 이제 더 하락하느냐의 이런 기로의 상황에서는 연대보다는 자기의 독창적인 메시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굳히기 전략을 이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 반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전이 없어서는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전략을 지금 이제 꿈꾸는 추진하는 그런 배경이 될 텐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약점을 보강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패권주의다 또는 뭐 폐쇄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약점 보강. 예컨대 그래서 비주류라든가 외부 인사 영입들을 이제 더 철저하게 더 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당내에서의 어떤 비토 세력 같은 것들을 다시 끌어안는 그리고 외부에서도 더더 문호를 열어가는 그래서 캠프를 보다도 열린 캠프로 가져가서 어떤 폐쇄성을 상쇄시키는 뭐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중도층을 이제 외연 확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약 같은 것도 점차 이제 뭐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뭐 튼튼한 안보라든가 뭔가 중도층과 더 나아가서는 일부 이제 합리적 보수까지도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영역으로 이제 좀 전략을 바꿔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이걸 굳혀가는 그런 전략을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이 손해 영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갬블링 할 때도 손해 보는 사람이 막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더 찾아가는 막 이렇게 좀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무슨 뭐 예컨대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래서 책임 총리에 특히나 뭐 경제 민주화할 수 있는 총리를 갖고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권력을 양도해 주는
그 정도까지도 양보해주면서도 내가 뭐 이런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제3지대를 뭔가 형성하는데 상당 부분 자신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표출하는 그래서 반절 노리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부 인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 전 대표 조만간 이제 이 외부 인사들 발표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의 지금 캠프 인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어떤 사람을 하냐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기존의 캠프 인사는 크게 세 가지인데 뭐냐면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에 친문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이제 전문가 그룹들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싱크탱크 그런 걸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분가 중에는 조윤재 서강대 교수라고 옛날 참여정부 때 경제보좌관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제 요즘에 외부 인사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취재를 해봤더니 주로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번에는 그동안 진보라든가 이런 개혁적인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번에는 개혁적 보수 성향의 인사를 좀 영입하려 그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가령 현 정부에서 군 장성인데 굉장히 실력은 있고 예. 안보관은 투철한데 여러 가지 인사 불이익을 받아서 전역을 했거나 이런 사람인데 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네. 새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개혁적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그러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 하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한다라고 하는 포용성의 이미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안보관에 대해서도 보수층에서 약간 회의를 지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무는 예. 그런 거를 안정성을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선두로서 탄핵 국면에서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서 이제 선두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더 과거에 48% 득표했으니까 2%를 확실히 뛰어넘는 그런 2% 확장 전략을 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도 외연 확장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혁적 보수 인사의 영입에 나서는 거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하지만 있는 사람들 이미 문재인 전 대표 사람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 실수하는 거 얼마 전에 그림 전시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는 것도 굉장히 일단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반 전 총장 캠프로 보면 크게는 뭐 정치권 또 외교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언론인 그룹 그리고 MB계 과거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 외교관 그룹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전면에 나선 사람들이 외교관도 있죠. 네. 그렇지만 언론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 이상일 전 의원이라든가 이도훈 대변인 그리고 이동관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언론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숙 전 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외교관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MB 계열의 어떤 이 정치인들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진석, 나경원 뭐 이런 의원들도 네네. 포함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이제 갈등이 좀 많이 발생을 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외교관 그룹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MB계 인사들이 배치가 되면 이게 어디 정치 교체라는 화두가 이게 무색해진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또 이런 MB계라든가 정치권 인사들은 이 언론인 이제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외교관 그룹이 너무 뭐 좀 폐쇄적이고 예. 배타적이고 뭐 이렇게 좀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러면 서로 간에 어떤 좀 갈등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직이 체계적으로 좀 구성이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는 거죠. 결국에 어떤 좌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조정이 되고 뭐 이런 지휘 체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이고 특히나 좀 아쉬운 부분은 정책 계통이 좀 많이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반드시 이제 정책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정책 전문가들이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개헌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제3지대를 이제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개헌에 대한 어떤 블루프린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개헌 학자라든가 헌법학자라든가 개헌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일정 부분 캠프의 어떤 구성이 아직은 미완성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예. 제가 부안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네. 반기문 전 총장은 뭐 원래 지금 새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새 집을 짓다 보면 누구를 기둥으로 쓸지, 누구를 그게 또 비품 정도로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혼선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를 빨리 조속히 정비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반기문 전 총장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금 분명하게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구도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소위 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있는 거고 보수를 중심으로 한 여권이 있고 그다음 중간에 지금 국민의당이라든가 이제 제3지대가 있는데 네. 들어오면서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진보자 보수자 물으면 아직도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치적인 스탠스를 제3지대에 내를 둘 건지 소위 보수에 둘 건지를 아직 확실히 하지 않고 소위 이 연대를 통한 빅텐트를 만드는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헌을 주장하면서 그걸 고리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네. 바로 캠프의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야 또 사람들도 그게 맞춰서 역할이 주어지고 정책적 라인들도 제대로 형성이 되고 하는데 바로 반기문 총장의 그런 노선을 분명히 하는 거 그게 첫째 저는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연대 시나리오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빅텐트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네. 여기서도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꿈꾸는 빅텐트의 모습과 예컨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의장이 꿈꾸는 이 빅텐트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빅텐트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문재인 대세론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힘의 구심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형성이 된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지금 대선 국면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변화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현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 국민의당이 먼저 생각하는 거는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쪽에 와서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호남에 기반을 두고 호남 시민들은 상당 부분 여전히 정권 교체의 화두에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을 싫지 않으면 즉 개혁적인 어떤 부분에 이 연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국민의당이 가져가길 바라는 건데 반청조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일부 오는 인사들 즉 자체의 어떤 세력과 이 바른정당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민의당과 합치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여야를 과거로 이제 이 탈당 전에 바른정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본다면 네. 여야가 합쳐지는 일정 부분 대연정의 모습을 가져가야만 명실상부한 제3지대의 빅텐트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만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의 구심점이 만들어진다. 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 있는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의장이 생각하는 것과 기본 구도가 반 전 총장이 생각하는 기본 구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 이 두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되는데 하나는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개헌이라는 매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도권을 반 전 총장의 주도권을 국민의당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또는 국민의당의 주도권을 반 전 총장이라든가 바른정당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서로가 인정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고 개헌도 그렇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하지만 사실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된 바가 전혀 없어요. 개헌만 하자는 것이지 네. 예컨대 이제 권력 구조 같은 경우도 이걸 내각제로 할지 이원 집정부제로 할지 4년 중임제로 할지 아무도 서로 논의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까졌을 때에는 사실상 갈등이 더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3지대 형성 빅텐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네, 이 제3지대 형성 빅텐트 어떻게 보십니까? 파급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선은 원래 이제 구도가 중요하니까 그 기본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처럼 네. 조금이라도 연대를 많이 하고 텐트를 넓게 치면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이 빅텐트 움직임에는 그렇게 탄력이 안 붙기가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재로서 왜 그러냐면 첫째 이제 지금 빅텐트라는 게 크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설명하자면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문재인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친박이 아니고 친문이 아닌
이런 세력들이 다 나머지가 다 모여서 빅텐트를 쳐서 이제 문재인 가장 대세론인 문재인 전 대표에 한번 대항해보자 이런 건데 예. 일단 현재 동력을 많이 약화된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주도할 결국에는 누가 한 사람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반기문 전 총장이 주도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김종인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연정을 해서 나눠 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일단 반기문 전 총장이 요즘에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여기에 한계가 보였다. 기본적으로 연대라고 하는 거는 탱탱한 게임에서 한 사람 더 끌어와서 이제 딱 승리를 굳히고 그런 거거든요. 연대라는 게. 근데 이제 누굴 강한 사람을 상대로 약한 사람들끼리 딱 해서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면 탄력이 잘 안 생겨요. 그런 점에서 반기문 총장이 이번 설을 지나면서 과연 살아낼 좀 자기 탄력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걸 빅텐트를 한다는 큰 흐름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예. 구체적인 생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자기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 또 하나는 이런 빅텐트를 치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 명분이 지금 개헌을 고려로 하는데 이 개헌을 뭐 아까 말했지만은 개헌을 문재인 전 대표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장 그러면 뭐 대선 전에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좀 2,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명분이 약하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이 빅텐트가 현재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려면 딱 예. 두 가지. 반기문 정장이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연대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모양이 안 좋아 보여요. 네. 반기문 총장이 진짜 국민들한테 신선한 참신한 메시지를 새로 개발해서 딱 던지면서 거기서 동력을 생기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같이 끌어안는 연대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활력이 있지 않을까. 안철수 전 대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주도할 경우는 그렇게 화문을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뭔가 본인이 일단은 그 주도하는 사람이 한번 이게 다시 여기서 상승세를 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조기 대선은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좀 미루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능성이 뭐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박한철 소장이 현재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고성을 지르고 예. 뭔가 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예. 이제 전원 사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와중에 또 39명의 어떤 대거 이제 증인들을 이제 채택을 요구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연 전략으로 쓰이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 이제 늘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이제 계속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헌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9명이 사실은 심사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제 사실 적합한 것이고 그게 기관의 어떤 룰에도 맞는 건데 이것이 8명으로 주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더 지나가면 7명이면 네. 그만큼 정통성도 약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7명이 했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 부분에서 또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 이 빠진 사람들을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문제는 이 지금의 상황에 이제 헌재의 상황에서 가장 이제 공정하게 그렇지만 신속하게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이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 지연 작전을 할 때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 기관이죠.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네.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걸 통해서 지연 작전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고 명분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사법 절차를 계속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 시기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설 연휴 직후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청와대 협조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과연 이게 좀 효과적일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예. 원래 특검의 계획은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 사안은 박 대통령을 수사 결국하는 거고 최종적인 기착지가 그리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과연 뇌물죄를 과연 그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월 초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설 오늘 지나서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이제 시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을 공식적으로 내부에 대해서 당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형사소송법상의 뭐 군사상, 공무상, 기밀 뭐 이런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 검찰 수사 때도 그런 식으로 거부해서 그 소위 말해서 경호실에서 쓰는 연무관이라는 데서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도 그런 과연 압수수색에 쉽게 응할 것 같은 가능성은 적은데 원래는 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원칙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있고 그럼 그 대통령이 그럼 대면 조사에 응할 거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 정규제 TV라고 거기 인터넷 그에서 인터뷰에서는 특검 수사에는 일단 응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재 출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해서 헌재 출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뜻이라서 별로 이제 생각이 적다는 걸 밝혔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대면 조사에 쉽게 응할지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는 응하겠다. 옛날 검찰 수사에도 원래 약속했다가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립적 특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최순실 씨가 보면은 이 강압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꼭 사전에 이거는 뭔가 이 명분과 핑계거리를 찾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정규제 TV에서까지 나와서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압수수색 문제와 연계해서 계속 마지막에 이제 응할지 안 할지를 이것도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하는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럴 어떻든 이번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박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분명히 특검이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을 지나서 최종적인 수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분명하게 가부간의 입장을 가서 진실을 밝히는 이런 거를 하는 게 도리인 거죠. 네,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할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 더 이상 민주특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거에 이어서 박 대통령이 인터뷰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날에 전날에 300만 부 탄핵 반대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 일련의 굉장히 이제 계획된 행동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뭐 탄핵 이제 뭐 이거 조사에 응할 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정도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법적인 절차 속에서 제도권 내부에서 상당 부분 정상화되는 것이 조속한 정상화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기획된 이런 행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분열을 조장하고 뭔가 더 이제 혼란스러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특검 조사 응하고 순응해서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자면 어떤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분명한 거는 2월 초에 원래 특검이 예정된 대로 하지는 않고 굉장히 시간 끌기를 만약에 응하더라도 시간 끌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이 헌재 이 심판을 계속 시간 늦추는 전략을 해야 뭔가 또 다른 또 반전의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